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뭘 했는지 좀 잠깐 리뷰를 해봅시다. 그래서 저번 286페이지 보시면은 저번에 아마 현상학부터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현상학과 해석학 요 두 가지는 좀 공통적인데 공통적으로 인간의 어떤 주관성을 강조하고 안다라는 건 인간의 의미부여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인간이 어떻게 서로 이해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해석학이었다. 그래서 해석학 같은에서 특히 가다머 같은 경우는 과학적 경험과 해석적 경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과학적 경험은 반복이 가능한 경험이고 해석적 경험은 반복이 불가능한 경험이기 때문에 인간의 해석과 이해가 중요하다. 예,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으로 넘어와서는 크게 이제 기능론, 갈등론, 신교육사회학, 이게 교육사회학 이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능론과 관련해서는 듀르켐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듀르켐은 사회는 생물학적 유기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구조와 기능, 통합, 안정, 합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론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의 기능은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회화와 선발 배치 기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화와 관련해서는 그 듀르켐이 보편사회화, 특수사회화 두 가지가 이제 학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면서 특히 뭐가 중요하다? 보편사회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리본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규범을 사회화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독립, 성취, 보편, 특수의 규범 이 네 가지 언급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능론적 입장에서 나온 인력 양성으로는 이제 학습 욕구 이론.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학습 욕구 때문에 학력이 팽창한다라고 본다면 클라크와 커의 기술 기능 이론 같은 경우는 산업사회가 필요한 어떤 고도의 기술, 기능,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학교를 다닌다라고 보기 때문에 고학력 사회는 고도 산업사회가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고학력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잉학력 현상이라든가 고학력자 실업 현상 이런 걸 설명을 못 해주는 게 문제다라고 했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발전교육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교육론에서 특히 인간자본론, 인간자본론 슐츠가 제안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인간도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두 가지의 기본 전제 가정이 있었는데 그 바로 학력과 노동 생산성이 비례한다라는 것,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의 기본 가정이 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인간자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그런 과잉학력 현상 같은 걸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인간자본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 뭐 선발가슬론, 버과 볼서긴티스 이런 사람들은 학력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교육 가능성에 대한 상징적 지표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든가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의하면 학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1차 시장에 속한 사람이냐 2차 시장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게 지위경쟁 이론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콜린즈의 지위경쟁 이론에 의하면 학력은 노동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학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회의 하나의 타이틀, 지위가 되어주기 때문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그걸 취득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학력 경쟁, 학벌 경쟁은 끝이 없을 거다라는 것이 바로 콜린즈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그 기존의 인간자본론이나 기술기능이론이 설명해주지 못했던 그런 과잉학력 현상이라든가 졸업장병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학력자 실업 현상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지위경쟁 이론이다. 그래서 콜린즈는 특히 지위경쟁 이론과 관련해서 지위문화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었죠. 학교는 지위문화를 전달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갈등론으로 들어와서는 갈등론 이제 막스의 사상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으로 막스는 사회는 토대와 상부구조로 이루어진 건물과 같다. 근데 토대인 경제가 나머지를 다 결정한다. 그래서 경제 결정론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통합이나 안정, 합의 이런 게 아니라 갈등, 변화, 강압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의 본질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막스였습니다. 그리고 막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의 기능은 딱 한 가지다. 불평등한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알티스는 이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언급을 했죠. 이데올로기란 인간 존재를 결정하는 물질적인 것으로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상부구조를 다시 두 가지의 국가기구로 설명을 했어요.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특히 학교는 어디에 속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상대적 자율성 개념 요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었고
브로디에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재생산론을 주장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지배계급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브로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바로 상징적 폭력의 개념. 그래서 지배계급의 이런 문화가 모든 계층의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전달되는 것. 그걸 이제 상징적 폭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화자본의 개념과 종류를 얘기했죠. 문화자본이란 소유한 문화 형태에 따라 화폐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관화된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 세 가지 언급했습니다. 그 주관적인 문화자본이 바로 아비투스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비투스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계급의 영향을 받아서 그로부터 사회화돼서 갖게 되는 습성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윌리스의 저항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윌리스는 반학교 문화를 가진 아이들 연구하면서 이 아이들의 반항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저항이다.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간파와 한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파라는 건 뭐냐? 학교에서 퍼뜨리는 학력 이데올로기를 얘네들이 꿰뚫어보고 간파하고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항인데, 근데 얘네들의 이런 저항은 한편으로 한계점, 제한점이 있더라.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른 학력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이데올로기는 잘 간파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회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한계점을 갖는다. 얘네들의 이런 저항하는 문화가 오히려 자기네 계급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계급을 재생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스의 저항이론은 학생을 보다 능동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학교를 보다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교육사회학으로 와서는 신교육사회학은 교육의 내부를 들여다보겠다,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교육사회학은 해석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현상학, 해석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관련해서는 미드와 쿨리 이런 사람들이 대표주자고, 저 사람들 주고받는 대화, 언어,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쿨리 같은 경우는 거울적 자아 이런 것들, 이런 개념도 제시를 했었고요. 신교육사회학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영. 이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에 관심을 가졌고,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영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보다 더 의미 있는 거는 번스타인이었죠. 그래서 번스타인은 그러니까는 언어에 관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언어 사회화에 관한 연구.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모국어를 사용해도 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이 다르더라. 그게 바로 정교화된 언어와 제한된 언어였어요. 정교화된 언어는 중상위 계층 아이들이, 제한된 언어는 하류 계층 아이들이 말을 하는 스타일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정교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에 이미 계급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 사람의 주장이었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과정 안에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에 따라 교육과정 유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는 교과목의 동일성 정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획은 그 교과 내에 이제 조직이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강약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어떤 교육과정 유형이 있다라고 언급한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수법과 관련해서 보이는 교수법, 보이지 않는 교수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교수법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교수법, 지식의 전달, 아이들 학업 성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교수법이라면, 보이지 않는 교수법은 보다 아이들의 어떤 내면의 변화, 어떤 자아 실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교수법이죠. 그래서 계층에 따라 상류 계층일수록 보이지 않는 교수법을 더 선호하고 하류 계층일수록 보이는 교수법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번스타인과 관련해서는 그게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장으로 넘어와서는 또 사회 이동의 개념이나 유형은 별 의미가 없고,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 왜 터너와 호퍼의 이제 세 유형론이 있었죠. 그래서 터너에 의하면 경쟁 이동을 채택한 나라일수록 교육과정을 이제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만개 선발을 한다. 이에 비해서 후원 이동을 채택한 나라일수록 교육과정을 일찌감치 분리시켜버리고 조기 선발을 한다. 근데 이거를 더 확대한 게 호퍼의 유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퍼의 유형론에 의하면 경쟁 이동을 채택한 나라일수록 선발하는 방법이 지방분권적, 이거 비표준화된 방법이고, 선발한 시기가 만기 선발이고, 선발 대상과 기준은 보편주의와 개인주의를 강조한다면, 후원 이동을 채택한 나라일수록 선발 방법이 표준화된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 선발 시기를 만기 선발을 하며, 선발 대상과 기준에 있어서는 특수주의와 집단주의를 표방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 교육이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볼라와 덩컨의 지위 획득 모형이었죠. 그래서 개인이 얼마나 그 사람의 현재 사회적 지위,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본인이 받은 교육, 나머지 아버지의 교육이나 아버지의 직업, 그 다음에 본인의 초기 직업 이런 것들은 그보다 영향력이 덜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갈등론적 관점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콜맨 보고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콜맨에 의하면은 결국 아이들은 학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학교가 얼마나 잘 가르치건 뭐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건 교사의 질이 높냐 낮냐 이거 전혀 소용이 없더라. 그 학교의 영향은 아이들은 거의 학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아이의 성적을 결정하는 건 가정 배경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홀맨 보고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